예, 2016년 그 8월 27일 날 시행했던 그 국가직 7급 공채시험 그 세법이라는 과목의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보면 국기법에 있는 기한의 연장 사유 중에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는, 자, 국기법에는 기한의 연장 사유가 나오고 있는데 기한 연장 사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연장이 가능한 경우, 뭐 신고나 신청이나 뭐 납부는 물론이고요. 등등등 모든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납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쭉 있는데 납부만 가능한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보기 몇 번에 나와 있는 거냐면 보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아하, 첫 번째가 사업 먼저 쓸까요?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위기에 처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데 국세청장의 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연장을 해주긴 해주는데 뭐만 가능하다고요? 납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신고나 신청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위기가 있다고 신고나 신청을 만약에 안 하고 연장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가산세가 나오겠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뭐 이런 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안 나오겠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나 신청은 해야 된다. 납부만 연장되는 거니까.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모두가 연장되는 겁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화재, 전화, 도난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최신관청의 휴무로 뭐 전자신고를 하고 싶어도 쉰다거나 아니면은 납부 관서에 그 뭡니까, 전자 시스템이 오류가 났다. 그 국세청 홈페이지가 홈택스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홈택스가 만약에 다운이 됐다. 그러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연장이 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번 보니까, 그러니까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는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3번이나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모든 것들이 다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요거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얘는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얘만 외우면 된다라고 정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가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가 불가능하다더라. 아까지 우리가 배운 기억이 나시죠?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화재, 전화,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풍수해가 일어났다, 아니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됨과 동시에 이 담보 제공 요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얘는 담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담보 제공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위기가 있을 때는 납부만 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담보 제공 요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사유가 다 연장이 됐는데 이때는 담보 제공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4번 같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2번, 국기법에 나와 있는 국세의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보니까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1번이. 2번, 과표와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리한 거에 의하면 우리의 국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국세를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확정하면 정부 부과 과세 뭐 세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확정을 한다면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정부 부과 과세 법정기일을 논할 때는 여기에 제 2차 납세
의무자도 이 위쪽에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라고요? 굉장히 쪼잔하게도 발송일이 된다. 우리 세법의 대원칙은 도달주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을 정할 때는 발송일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신고 납부 세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떤 것이 정부 부가가세 세목이고 어떤 것이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했습니까? 정부 부가가세 세목은 우리 국세 중에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죠. 상속세이거나 증여세이거나 종합 부동산세인 경우 요 3가지, 얘는 물론 뭐 반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부가가세라고 치면 이 3가지를 빼면 나머지 법인, 부가, 소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고 납부 세목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네요. 지금 우리 보기에서 나오고 있는 게 얘는 아니고 1번이 얘에 대해서 발송일 기준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고, 2번, 보기 2번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신고일 기준이라고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게 되겠네요. 1번이 그 중에서 틀렸습니다. 3번과 4번은 예외적인 그 법정기일을 말하는 건데,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법정기일이 된다고요? 납세 의무의 확정일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문제 2번에 보면은, 문제 2번 문제에 보면은, 괄호 안에 단 확정 전 보전 압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확정 전 보전 압류인 경우에는 우리 이것도 배웠었죠. 압류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든지 보기로 내려와서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3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에 나오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라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1번.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따른다. 이게 바로 시가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금전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이게 아니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네요. 3번.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시가가 확인되면 그냥 시가로 해버리죠. 왜? 시가가 지금 시가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르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직전 종료일의 가격에 따르거나 뭐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평가하는 방법이지 시가가 확인이 되는데 왜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렸고요. 네 번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거지 뭐 그 전후 평균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래일에 최종 시세가액이 있는데 왜 평균으로 합니까? 4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에. 자, 문제 4번. 부가세법에 나와 있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걸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사업용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73조, 지방세법 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사업의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지금 우리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법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로는 비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지들이 알아서 세금계산서, 텍스 인보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돈을
수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네가 하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지만 예외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 세법의 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지금 가만히 읽어보니까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예외적으로 애들이 자기들끼리 수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당연히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는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과 동시에 뭐를 적용하냐 하면 영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착하게 국위선양을 위해서 지금 수출하는 업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 국기법상 납세 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 1번 보니까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합병 법인이요. 그러니까 무제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고요. 2번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하면 법인 동그라미 1번인 위에 있는 법인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인데 비해서 동그라미 2번 지금 읽은 거는 제한 납세 의무자인 거를 알 수 있죠. 개인은 제한 납세 의무자다라는 거를 서술한 거로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